8장 극진한 사랑 속의 시집가다. 내가 보통 학교 6학년, 한 10서너 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백남성이라는 함자를 가지신 남자분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셨다.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오셨는데 쾌활한 웃음을 머금고 오셔서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쑥 들어가 버리셨다. 어머니가 왜 백남성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 말씀이 어떤 모자란 벙어리가 정희를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며 자신한테 시집오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사범부속학교에 했다고 들었다. 또 그 녀석이 평양 부자래나 개성 부자래나 그런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를 통해 들은 자세한 내용은 대충 그런 거였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이러하였다. 아비의 직업이 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는 일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 딸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온 세상이 신실 교육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 13살 어린 아이를 부잣집 농인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지요. 선생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정희에게도 아무 소리 말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로는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선생님께 따끔한 말씀을 하신 일도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며 실없이 웃음을 머금곤 한다. 그 어린 나이에 장가오겠다던 그 농아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런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런지. 내친 김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야겠다. 한 번은 내가 학교 근무할 때였다. 그때는 나도 적당히 연글어서 아가씨 소리를 듣고 다닐 때였다. 시호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해적두목 시호크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광고지에 써있기를 장렬하는 사랑 이렇게 일본말로 써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우리 학교 선생들 모두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가기로 했었다. 아버지, 저도 다녀오겠어요. 그만두어라. 참, 아버지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지나요? 다른 선생들 다 가는데. 그만두어라.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라. 그 광고지 좀 읽어봐라. 일본말도 잘하겠다. 거침없이 내리 읽었다. 장렬하는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적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려고 가느냐?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배우러 가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라면 그만두어라. 아휴, 그날 그냥 속이 뒤집혀 죽는 줄 알았다. 세상에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지금도 그 영화 못 본 것이 정말 속상하다. 내 나이가 80대 중반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까 시오쿠 영화 보러 가지 못한 것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그러한 강요를 남편한테 당하기가 다반서였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파쇼를 쓰더니 내가 그 훈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쓰고 맵고 짠데도 잘 견디누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그 맹훈련을 고맙게 생각한 적이 종종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 것 같다.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걸 지금 잴 수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어찌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 혼담자리를 놓고 겪은 일로 알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이 아버지께 내 혼담 자리를 가져온 적이 있었다. 인천의 아주 성공한 장사꾼 부자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도야마 고등학교를 나왔다나 일본 가서 유학을 했다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인천 성영국민학교 선생으로 있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도야마 고등학교에서 입던 망토를 입고 학교에 출퇴근하면서 흔들거리고 뻐기고 그랬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장한테 중신을 해달라고 해서 교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얘기도 안 하고 딱 잘라 거절을 하셨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집에 오더니 교장 선생님, 저 오늘 장가 갑니다. 아무개한테 장가를 드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댁에 자주 드나들어도 괜찮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점자 재판기 앞에 서서 성경을 찍으면서 안경 너머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축하합니다. 김 선생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댁에 제가 드나들어도 되죠? 저는 아주 따님을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실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마시더라고. 정말 실없는 인간 같으니. 또 한 번은 호리에 센노스케라는 교장이 명예미술평론가인지 대학 교수인지 그런 사람을 중신하겠다고 찾아왔었다. 그 호리의 교장은 자기 딸이 12살인지 15살인지 죽었다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자기 딸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중신을 하겠다고 왔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이튿날 아침에 나한테 아무런 의논도 안 하고 전화를 하길래 들어보니 아이고, 나 간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 시집 보내기가 나 장가드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면서 잠을 못 잤는데 상대방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또 내 딸이 모자란 것도 아니요. 아주 교장 선생님의 배려가 극진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는 제 딸이 어린 거예요. 좀 물어보려고 생각해도 너무 어려서 애처로워서 물어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하룻밤 잠을 못 자면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엌에서 그 전화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이상스럽지? 날 눌고 죽이려나?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왜 저렇게 혼자서 다 결정을 하시는지 참으로 불만이었다. 나도 시집이 꽤나 가고 싶었던가 보다. 또 그 호리의 교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혼담을 전했는데 그 역시 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한 걸 기억한다. 교장의 중신이 그러하듯 역시 선생이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혼담이 성사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나 보다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남자 선생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남자 선생은 동네 길목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는 나와 마주쳤는데 대뜸 하는 말이 자기와 도망을 가자는 것이다. 난 은근히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절대로 도망을 못 간다고 거절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막 집으로 뛰어들어갔었다. 생각하면 내가 꼬리치고 돌아다녔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찝적댄 걸 보면 말이다. 완전히 수녀처럼 차디차게 굴었으면 누가 그렇게 찝적댔겠나. 아버지, 저기 저 사람이요. 날더러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진정 반대하시면 같이 도망을 가자고 그래요. 얼굴이 막 새파랗게 돼서는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 남자 선생의 말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더 도와라. 자살도 못하느니라. 도망가서 살 용기도 없는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한 번은 내가 6학년 담임을 하고 서울로 아이들 데리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된 적이 있었다. 나이 찬 처자가 묵을 곳이 마땅치 않길래 아예 아버지께 부탁을 하자 자기의 재수씨가 홀로 사는데 그 집엔 남자라곤 종자도 찾을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그 일정은 아이들을 이화 여자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게 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을 거기서 자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화 여자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나온 뒤에 답을 맞춰보고 다음 날 있을 글짓기와 그 다음 날 있을 면접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길래 알아봤더니 그 집 어머니가 나를 보고 연세대 학생인 자기 아들과 혼사를 맺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걸 알게 되었다. 어찌 되었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하여 그 집에 머물 수는 없었다. 왠지 호랑이 입안에 서 있게 된 기분인지라 즉시 서울에 있는 혜자라는 후배의 집에 기거를 청하고 들르게 되었다. 아, 그랬더니 혜자네 어머님께서 반가이 맞으시며 하는 말씀이 반갑다 정이야. 3년이나 기둘렸는데 졸업식 날 말했지? 평양의 신랑감. 그 신랑감 이제는 결혼 얘기 추진해서 진행시키자. 나이 탓인지 어딜 가나 혼사 이야기였다. 그렇게 나머지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랫방에 낯설은 남자 두 분의 신이 있었다. 나를 본 어머니는 야, 큰일 났다. 네가 서울 가서 묵은 집 말이다. 시험 치른 학생네 작은 어머니네 집이었다면서? 그 작은 어머니네 집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젊은 남자하고 그 나이 든 분하고 왔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더니 어떻게 처신을 하고 댕기길래 조용치를 않느냐? 대체 남자 없는 집이라더니 작당을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걱정을 하셨다. 아버지, 저 이제 사표 낼까 봐요. 그 학부형이나 학생이 나를 속이거나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 생각엔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카가 연대생인데 아직 졸업도 안 하고 해서 혼인 생각은 없으려니 하였는데 그 집 어머니 행동이 혼인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즉시 서울 해잔에서 지내다 왔어요. 변명을 늘어놓아도 소용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 행동이 고의적기에 그런 사람들이 따라붙는 거 아니냐? 글쎄,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됐네요. 사표 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상스러운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저는 아마 오래 근무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 우리의 생활은 넉넉지 못하였으며 그 내가 선생으로 벌어온 월급은 우리 집 살림을 꾸리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어쩌면 나는 그걸 무기 삼아 사표니 어쩌니 반항한 것인 셈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행실을 조심해라. 아버지께 단단히 주의를 받고 나서 혜잔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다. 혜잔의 아주머니가 절 3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으셨대요. 평양에 신랑감이 있는데 이제 그 일을 진행시키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정신 좀 차리면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신랑감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더냐? 이번 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대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요. 그 집안은 육형제래요. 가난한 게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울을 좀 다녀와야겠다. 왜요? 혜잔의 집에 갔다 오려고 그런다. 그러시더니 그게 내 결혼의 혼담이 된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도 아주 재밌다. 서울 통이동에 있는 봉안여관이라고 하는 집이 혜잔의 집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혜자 어머니를 씩씩하다, 괜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하고 살아가려면 그만큼 씩씩해야 살아가지 하시며 칭찬하셨다.
그러시면서 유영호라고 하는 내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유영호라는 사람이 의사로 근무하는 철도병원 근처에 맹인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셨다. 철도병원 내과에 근무하는 유영호라고 하는 젊은 의학도가 있는데 혼인말이 나서 내가 뒷조사를 하고 싶다. 아니, 자네들이 해주게.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으려니 싶다.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철도병원을 방문해서 간호원들한테 젊은 의사가 많이 있느냐, 어떻게 유영호라는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의사들 중에 핸섬하고 멋있는 의사들도 많은데 유영호라고 하는 의사는 가장 하찮고 생기기도 변변치 않고 몸은 약해 빠지고 암만 얘기를 걸어볼래도 꼼짝도 안 하는 괴짜인 터라 인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기는 없다 그러는데 간호원에게 인기가 있어 뭘 하겠는가. 좌우간 그 의사의 아버지는 목사이고 육형제네 아들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다 뒷조사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괜찮다. 이만하면. 그러는 와중에 남편 될 사람에게서 엽서가 왔다.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폐렴이 돌고 있으니 몸조심하십시오. 6학년 담임을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꽤나 딱딱한 문구의 엽서를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주셨다. 아버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요. 나한테 편지하는 걸 엽서에다 합니까? 봉투에다 정성을 들여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엽서에다 2마디 적어서. 기상대 대장인가? 아유, 재미없어. 왜? 내 마음에는 연예대학 중퇴생쯤 됐으면 좋겠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사람이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아우, 멋없어. 아이, 싫어. 그랬더니 날더러 답장을 써오라고 그러셨다. 그런데 어떻게 쓰다 보니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썼던 것 같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어쩌고. 그래도 나는 봉투에다 정성껏 봉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길래 봤더니 이 사람이 또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폐렴이 유행이니 몸조심하십시오. 아버지는 또 답장을 써오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괜한 편지질을 하다 본론엔 접근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단호한 결심을 하고 우리는 서로 선을 보고 결단을 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나를 소개하겠으니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나는 몸이 약합니다. 늑막염도 있고 다른 몹쓸병도 앓았어요. 성격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썼다. 오빠가 그걸 보시더니 이게 연애 편지라고 썼냐? 조선 천지에 너 같은 애는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래, 붙여줘라. 그런데 안 입고 없고 건방지다면서 찢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거야말로 고마운 일이지. 그렇게 찢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시집가면 안 되지. 어디 맞춰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생활고 때문에 서로 찡그릴 때도 많을 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날 표현하는데 이걸 쓰레기통에 넣거나 그러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굿바이 해야지 뭐. 밥을 다 먹고 편지를 마무리해서 봉해가지고 동생에게 갖다 붙이라고 했다. 동생이 뛰어나가면서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계신 아버지께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정희 언니가요. 평양 사람한테 기가 막힌 편지를 썼어요. 그래? 가져오너라. 가져갈 수 없어요. 바빠요. 지금 금방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고 홀라당 뛰어나가 버렸다. 그래, 무슨 편지를 썼느냐? 아버지는 날 불러다 물어보셨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혼인말을 내고 그러면 참 곤란한데 다행하게도 아버지가 거절을 하셨구나 그러며 살았어요.
이 사람 경우도 또 그렇게 몇 번 편지가 오고 가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낸다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나를 소개하는 편지를 썼어요. 사실 남들은 날 교편 잡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능망념을 알아서 몸도 시원치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식. 한 마리 툭 던지시곤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어머니더러 당사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길고 짧은 걸 대보자는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더러 당신이 평양에 가서 박물장사처럼 꾸미고 유신에 들어가 그 집 사는 꼴을 좀 보고 오라고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그 기가 막힌 장단에 맞장구를 쳐주셨다. 그렇게 평양까지 가긴 가셨는데 박물장수 역할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았다. 어머님이 평양 그 댁에 들르셨을 때 아마 5째 삼촌인가 하는 양반이 이빨 빠진 찻잔에다 출렁출렁 엎지르면서 갖다 놔주는 차를 마시며 그 댁 어른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듣고 그리고 인천으로 오셨다. 오셔서 아버지와 말씀 나누기를 그저 아무개를 준들 딸 주기 아깝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고 신랑 아이가 아주 온순해 배고 머리도 그저 단정하다며 좋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았다. 그 신랑 될 유이사가 우리 집에 선을 뵈러 오는데 하얀 모시옷을 입고 서평양역에서 내려서 가로개 고개를 넘어 평양 김일성대학 앞을 지나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바로 뒤에서 선을 보면서 오시면서 이 사람 사윗감이라면 참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발도 헛디지 않고 돌을 걷어차는 일도 없이 반듯하게 얌전하게 걸어오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 선을 베준 게 아니겠나. 나중에 혼인하고 살면서 본 유의사는 서평양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에 그렇게 얌전하게 걸어오기는커녕 심심해서 돌도 걷어차고 어떤 때는 숲에 들어가 오줌까지 누고 나와서 걷는데 그때 그날은 아주 선을 잘 보이려고 작심하고 걸어 들어오던 것이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 눈에 쏙 들었고 두 분은 나를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셨다. 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끝이 있겠냐. 그러나 너를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하고 여자 대학을 읽든지 명심보감을 읽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자. 그러시는 것이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데리고 앉아서 강의를 하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때 노트를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날 가르치는 분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의 아버지셨다. 그렇게 지내면서 근무하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아버지 강의도 듣고 낮에는 바느질도 하며 시집갈 준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면서도 과외로 희문당집 가정교사를 다녔는데 학교 월급만큼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난다. 난 신랑감이 아주 가난에 극치에 산다는 것도 알았고 얌전하고 반듯하다는 것도 알았고 신앙생활이 그다지 착실하지 못하다는 것도 다 알았다. 그렇게 시집을 갔다. 어떻게 하다 보니 시집을 갈 때 난리통, 괄호 열고 대동아 전쟁 괄호 닫고 속에 혼수를 가져갔는데 아버지는 이런 판국에 무슨 장롱을 하냐고 이불이나 한 덩어리 들고 옷이나 한 덩어리 들고 시집을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나? 몇 년을 그저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내 역성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의견은 완고해서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쓰시던 두툼한 반다지를 수화물인지 뭐 그런 걸로 평양으로 보내고 시집을 갔다. 그리고 우리 순태 오빠가 라디오를 하나 줬는데 그걸 또 못 가져가게 하셨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난한 가정에 그런 걸 가져가면 전기료가 문제가 된다나. 그래도 난 고집을 부리고 기어코 가져갔었다. 나중에 그 라디오로 일본 천황의 패망의 슬픔을 방송으로 듣고 우리 큰딸을 낳고 들어누워서 일본이 항복한다는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니 나름대로 잘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시집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쏟으신 사랑은 지극하셨다. 어머니를 시켜 그 집 사는 거를 보러 가라고 해서 갔다 오시지를 않나. 어려운 혼담을 수차례 거절하시지를 않나. 아무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며 살았던 것이다. 이런 만극하면서도 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시집을 가야 하나 하며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한다.